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또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이어가보는 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연준 와처 주제부터 저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RMP, TJ 유동성 변화 그리고 스펠스 QE 논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급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준이 지급준비금과 관련된 관리 매입을 시작한 지 벌써 3달째가 됐습니다. 현재 상황 업데이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에서는 이제 RMP라고 해서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해서 이제 단기 국채를 주로 사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연준이 갖고 있었던 MBS 같은 거는 줄여나가고 그걸로 단기 국채를 사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이제 파란색이 단기 국채가 12월 10일 이후 늘어난 양을 보여줍니다. 네. 점점 파란색이 늘어나고 있죠. 크게요. 단기 국채는 그래서 지금 그 수요일 기준으로요. 1,340억 달러를 추가로 매입을 했어요. 연준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까만색인데요. 1,000억 달러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 또는 MBS 이 전체 전부 더한 게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주황색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장기 국채거든요. 근데 장기 국채가 좀 늘었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서 이게 사실 예전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그렇죠. 저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이 장기 국채가 이 주황색이 늘었는데 이거는 뭐였냐면요. 연준이 갖고 있는 그 국채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네 가지라고 해도 되겠네요. 단기 국채가 있고 장기 국채가 있고 그다음에 FRN이라고 해서요. 얘는 뭐냐면은 이자율이 변하면은 주는 금리가 달라져요. 네. 그런 이제 그게 있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팁스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주는 이자는 매달 주는 이자는 정해져 그 6개월에 한 번씩 주는 이자는 정해져 있는데 원금이 변합니다. 네. 원금이 이제 뭘 통해서 변하냐면은 예를 들어 처음에 샀을 때 그 CPI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수가 100이었는데 그동안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200이 됐다. 그럼 원금을 2배로 쳐주는 거예요. 좋은데요. 네. 대신 그 정기적으로 지급해주는 이자가 다른 것보다 훨씬 작겠죠.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이 연준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팁스라는 거를. 그럼 이게 이제 만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팁스라는 거는 보통 한 10년, 뭐 20년 이렇게 5년, 뭐 10년 굉장히 이제 만기가 긴 거거든요. 네네. 그럼 10년에 비해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뭐 한 2배가 됐다 치면은 원금이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처음에 샀을 때는 예를 들어 뭐 10만 불 주고 샀는데 지금 이제 만기가 되면은 돈이 2배니까. 20만 불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연준의 공식적 입장은 뭐냐면은 그거를 이게 이제 만기가 되면은 그날 이제 그 발행하는 장기 국채들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동일하게 다 나눠줍니다. 그 비율로 이렇게 다 나눠주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원금이 늘었으니까 장기 국채 비율 그거를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렇군요. 물론 이제 산 건 맞는데 이거는 원래 연준이 옛날부터 해왔던 거고 그래서 뭐 QE다 이제 혹시 그런 말이 나올까 봐서 제가 미리 이제 선수를 쳐서 이거 QE 아니고 원래 연준이 해왔던 것이다. 관행적인 거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준 보유 국채가 4가지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팁스 설명을 주셨는데요. 원금 자체가 좀 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기가 돌아왔을 때 여기서 이제 받게 되는 그 큰 금액을 갖다가 이 장기 국채 비율로 나눠주게 되면서 결국에 장기 국채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간다는 점 스텔스 QE가 아니다. 이 점을 또 함께 강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급준비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지급준비금은 이제 우리가 이 RMP 지급준비금 이 관리 매입을 하면서 그때는 대략 한 2조 9천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계속 꾸준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지만은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3조 40억 달러, 그러니까 3조 달러가 됐어요. 대략 그 RMP 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RMP에 대한 추이와 거의 같다는 점을 지급 준비금을 통해서 또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연준 자료도 중요하지만 이 또 재무부의 TGA 잔고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TGA 잔고는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네, TGA 잔고는 이번 이제 3월 말을 기준으로 재무부는 8,500억 달러를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이게 10억 달러 기준이니까요. 네네. 8,500달러, 즉 저기 이제 있는 이 수평선 있죠. 그걸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제 그 자료를 보니까 대략 한 8,400억 달러 돈을 좀 쓴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3월까지는 요 그 빨간색 그 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늘을 때도 있고 더 내려갈 때도 있고 거의 유지를 네, 하려는 거의 유지를 거군요.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TGA 잔고가 좀 풀리면서 유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TGA 잔고가 그러면 감소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 과거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TGA 잔고가 이제 언제 늘어나냐 또 언제 줄어드냐 그거는 이제 늘어나는 거는 연준이 그 재무부가 갑자기 이제 위기가 생겨서 어마어마한 양으로 그 국채를 발행했어요. 네. 그런 게 저기 어디에 있냐면은 저 맨 왼쪽 편에 보면은 TJ 잔고가 갑자기 치솟죠. 이때가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국채 발행하고 이제 그 코로나 대비해서 이 수많은 이제 그 재정 지출을 예상이 되니까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단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이때 많이 발행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갔다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후반 중반 정도에는 이게 쭉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중간에 이렇게 기둥이 있죠. 네. 이때가 언제냐면요. 부채 한도 협상에 걸렸을 때예요. 그럴 때마다 좀 내려가는군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부채 한도 협상이 걸리면은 재무부는 뭘 하냐면은 뭘 할 수가 없냐면은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있는 거 갖고 다시 말하자면 연준에 있는 비상금 계좌를 털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들 하시냐면은 선거가 있고 또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마치 이제 굉장히 후진국형으로 네. 물론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집권당이 지금 공화당이니까 공화당이 막 돈 쓰는 거 아니냐. 그쵸. 또 민주당 시절에는 뭐 민주당이 돈을 막 써가지고 선거에 유리하게 하지 않겠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요, 회색 기둥하고 약간 분홍색 기둥이 있잖아요. 네. 근데 회색 기둥은 중간 선거예요. 항상 이제 보통 11월 초에 둘 다 선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회색 기둥에서 보면은 이 TGA 잔고가 큰 변화가 없죠.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진 않네요. 네. 그리고 분홍색 보셔도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 선거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많이 돈을 쓰고 그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TJ를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그 8,500억 달러가 이제 재무부가 그 목표로 하는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너무 내려가지도 않고 이게 내려가는 거는 그냥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는 만약에 지금 부채 한도에 지금 우리가 걸려 있다면은 그런데 현재 부채 한도는 얼마냐면은 41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전체의 부채는 38조예요, 아직. 그러면 아직 대략 한 3조 조금 모자라게 여유가 있죠. 네. 여유가 충분해요. 네. 그래서 이 TJ를 풀어서 뭐 돈을 쓴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동성에 관심 많은 분들이 네. TJ가 풀려야 주식시장도 좋고 또 뭐 코인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시는데 별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그냥 그거는 그 자산에 대한 시장의 판단에 이제 불과한 거지. 네. TJ 갖고 뭐 이게 이제 쭉 줄어들어서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뭐 시장이 이제 좋아진다.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TGA 잔고가 이제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부채 한도 협상이 걸렸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재무부가 국채 발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비상금을 쓰는 개념으로 봤을 때 TGA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유동성 완화 정책을 쓰게 된다면 TGA 잔고가 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있으실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 이전의 사례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로 좀 넘어와서요. 사실 좀 비슷한 류의 소문도 도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렇게 이걸 수급적인 차트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매일매일에 제일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누구나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네. 외국인이 오늘 얼마나 매수했어 그거잖아요. 저희도 항상 시황할 때 꼭 네, 얘기를 꼭 하거든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오늘만 해도 거의 제가 아까 봤을 때 한 3조 몇천억 원어치를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라는 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외국인이 그냥 똘똘 뭉친 하나, 네. 또 개인도 똘똘 뭉친 하나의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관해서 이 삼자가 마치 삼국지처럼 이렇게 서로 싸우는 영토 듯한 싸움하듯이, 네, 그렇죠. 그렇게 예. 이제 보는데 개인도 다 다르고 외국인도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다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오늘 삼성전자 팔아, 뭐 하이닉스 팔아, 뭐 코스피 선물 매도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갖고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수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 매매에 관련한 전략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뭐 이 고빈도 거래를 통해서 뭔가를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외국인 순매수만 갖고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일별로는 굉장히 많이 판 날이잖아요. 그렇죠. 매도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 망해야 되는데 잘 가죠. 아직은 뭐 그렇게 정도 큰 거 아니에요.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잘 버티고 또 뭐 개인이 사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월별로 한번 봤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매일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네. 월별로 외국인 월별 순매수를 봤습니다. 저 위에 이제 영선 위에 있으면은 매수한 거고 밑에 있으면 매도한 건데요. 밑에 있는 이제 이 주황색 그거는 코스피 차트거든요. 네. 이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 볼 수가 있냐면은 너무 좋아요. 뭐 코스피 차트 많이 오르죠. 그리고 최근에 2월 이게 11월이네요. 네. 11월에 굉장히 많이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팔았어요. 그리고 2월에는 아마 오늘 것까지 하면 11월보다 더 많이 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뭐 순매수할 때 올라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순매도를 했는데 또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큰 관계가 없다. 그 외국인 순매수만 갖고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한다, 네.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깊은 분석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그것만 갖고서는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말 뭐 며느리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아주 이게 복잡한 시장이니까 네. 이게 이제 지표로서 제가 봤을 때는 큰 효용성이 없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차트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물론 참고는 해보실 수 있겠지만 아주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지표 한 가지로만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를 좀 같이 봐야 된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도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6월쯤에 금리 인하 뭐 한 차례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6월에 FOMC 기준금리 전망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차트는 이제 CME에서 이 기준금리에 관련된 선물이 있는데요. 네. 그 선물 가격을 보고서 이제 역산을 해낸 그런 이제 확률이거든요. 이 파란색이 동결입니다. 6월에. 네. 지금 파란색이 제일 높게 가 있죠. 역전했네요. 네. 네. 그동안에 이제 1회보다는 항상 밑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역전해 있고 1회 인하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회 인하는 이제 물 건너 간 거고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계속 나오는 지표들이 일단 노동시장이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렇죠. 뭐 이런 쪽이 이 인하를 할 만한 충분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GDP 이것도 지금 뭐 아직은 멀었지만요. 네. 1분기 GDP가 대략 한 3% 정도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일단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 얘기는 고용도 나쁘지는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업률도 지난번에 또 4.3%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어도 6월까지 예전에는 이전까지는 계속 이제 한 번은 인하하지 않겠냐.
그런 쪽에 의견이 셌죠. 의견이 있었는데 네. 이제 6월조차도 동결로 이렇게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이게 굉장히 현재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 동결에 대한 기조들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 앞으로의 물론 물가라든지 고용지표가 나옴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연준 와처 시간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끝까지 투자 전략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